네,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 등대에서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시점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와 유스케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둘 사이가 그닥 친한 친구라고 할 만큼은 아니었는데요. 유스케가 종종 말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좋은 관계 정도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나와 유스케가 가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원래는 나 혼자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유스케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니만 자기도 가겠다고 해가지고 나는 유스케한테 미안한데 이번에는 나 홀로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스케가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서로 각자 정반대로 경로를 돌면서 여행을 하자고, 그리고 나중에 누가 더 재밌는 여행을 했는지 겨뤄보자고 해요. 나는 유스케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짐작이 가요. 아마도 유스케는 평소에 마음도 약하고 자기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놈이 혼자 얼마나 재밌게 여행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와 유스케는 그렇게 여행 겨루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출발은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나는 도호쿠를 남쪽부터 돌 생각이었고 유스케는 단번에 아이모리까지 갈 거라고 합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유스케는 나보고 오늘 밤에 묵을 숙소는 정했냐고 물어봐요. 나는 오늘 밤만 역 앞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서 잘 생각이라고 하니까 유스케는 그게 무슨 나홀로 여행이냐고 하면서 역시 도련님은 어쩔 수 없네 하고 막 깔보듯이 웃어요. 나는 도련님이라는 말이 욱하면서 나도 내일부터는 야숙을 할 거라고 하니까 유스케는 아무래도 너랑 나홀로 여행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지금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테니스 동아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자기는 나와는 달리 이상적인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듯 했어요. 생각해보면 유스케는 늘 그랬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항상 자신감이 없던 나랑 달리 유스케는 언제나 리더 역할을 하면서 나를 자기 발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나는 그냥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아마 이번에 여행 겨루기를 하자고 했던 것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는 걸 깨우쳐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한참 대학 동아리 이야기를 하던 유스케가 이번에는 나홀로 여행이라는 게 그리 만만치 않다는 훈수를 두기 시작해요. 지금이라도 잘 수 있을 때 좀 자두는 게 좋다면서, 그러고는 너 설마 이번 여행에도 수면제를 챙겨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혹시 몰라서 일단은 챙겨왔다고 하니까 유스케는 또 한번 깔깔거리면서 아니 나처럼 법원 술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잠이 안 온다고 어떻게 나홀로 여행에 수면제를 갖고 올 수 있냐면서 너도 참 대단하다고 또 연신 비아냥거립니다. 나는 저런 말에 신경 쓰지 말자고 스스로를 타일러요. 사실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 정신을 강하게 단련해서 십수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나와 유스케의 이 지긋지긋한 이상한 관계를 청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지 순례가 아니라 반드시 유스케의 여행보다 더 재밌고 스릴 넘치는 여행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센다이 역에 도착을 했고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는 유스케한테 나중에 보자고 인사를 하고는 역에서 내립니다. 센다이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마쓰시마를 구경하고 나서 이시노마키로 가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히라 이즈미를 거쳐서 하나마키로 간 다음에 어떤 민박집에서 묵는데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계속 단순 관광지만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유스케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요. 유스케는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도 능숙하고 또 헌팅에 성공할 만큼 잘생기기도 했어요. 어쩌면 지금 혼자가 아닌 어떤 여자랑 여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유스케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서 나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일은 나를 바꿀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동해 바다 쪽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동해로 가는 버스 안에 2명의 젊은 여자 여행객이 있었어요. 유스케였다면 아마 망설이지 않고 말을 걸었을 건데 나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2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둥, 자세히 보니 별로라는 둥 하는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바다를 봐도 이게 동해구나 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러다 등대가 보여서 저기나 구경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봐요.
매표 창구에 안경을 쓴 30 정도로 보이는 피부가 까만 남자가 앉아있어요. 거스름돈을 건네줄 때 팔뚝이 몹시 굵었던 게 인상에 남습니다.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서 등대 위에서 경치를 보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머물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데 혼자 여행하시나봐요? 아까 창구에 있던 남자가 난간에 기대서 내 쪽을 바라보면서 물어봐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꽤나 다부진 몸에 큼지막한 가슴팍에 쌍안경을 늘어뜨리고 있어요. 그 남자는 나보고 대학생이냐고 물어보면서 그 나이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게 참 부럽다고 해요. 그리고는 인스턴트이긴 한데 내려가서 커피 한 잔 어떠냐고 해서 나는 좋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컵에 든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유스케한테 조금은 이야기거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특히나 현지 사람과 친해졌다는 게 왠지 모르게 여행의 훈장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고이즈미인데 자기는 등대직이라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혹시 괜찮으면 저녁 노을을 보러 가지 않겠냐고 하는데요. 나는 손님이 올지도 모르는데 괜찮냐고 하니까 아까 내가 타고 온 버스가 시내에서 들어오는 막차였다면서 손님이 이제 더는 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바위를 오르내리고 해야 돼서 불편하니까 배낭을 두고 가라는 고이즈미의 말에 나는 시내로 나가는 막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가져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늦으면 자기가 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나는 그럼 카메라만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막차를 타고 온 걸 알지? 아까부터 왠지 이게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러다가 동시에 뭔가가 머리에 스쳐요. 그건 아까 고이즈미가 가슴에 쌍안경을 늘어뜨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설마 아까 내가 오는 거 지켜보고 있었나? 그러다가 이러다 늦겠다면서 빨리 오라는 고이즈미의 재촉에 나는 에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는 카메라를 들고 고이즈미를 뒤따라 갑니다.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노을 구경을 하는데 고이즈미가 오늘 밤 묵을 곳은 정했냐고 물어봐요. 내가 아직 못 정했다고 하니까 고이즈미는 그럼 오늘 밤은 여기 등대에서 자고 가는 건 어떠냐고 해요. 내가 그래도 되냐니까 고이즈미는 어차피 자기는 혼자라서 오히려 이야기 상대가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잠깐 생각을 한 나는 등대에 묵는 정도면 나홀로 여행의 에피소드로 손색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좋다고 알겠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나와 고이즈미는 슈퍼에 가서 저녁으로 먹을 인스턴트 음식을 고르는데요. 고이즈미가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 밤에 밤새 술이나 마시자고 하고는 한 대짜리 토종술 2병도 삽니다. 그렇게 슈퍼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아직 역으로 가는 막차 버스가 15분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송한데 아무래도 저 그냥 오늘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고이즈미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만 아니 오늘 묵을 곳도 없다면서 가긴 어딜 가냐고 해요. 그리고는 너 때문에 일부러 먹을 거랑 술도 샀는데 지금 장난하냐고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 이 인간 왜 이렇게 화를 내?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알겠다고 오늘 밤은 등대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을 하고는 그렇게 등대로 갑니다. 그렇게 등대에 가자마자 저녁 먹을 준비를 해요. 그래봤자 슈퍼에서 사온 음식들을 그릇에 담는 정도였는데 등대에는 제대로 된 조리 기구가 거의 없었어요. 나는 과도로 치즈를 자르는데 그 과도도 칼날이 제대로 들지가 않았습니다. 대충 준비를 마치고 컵에 술을 따라서 건배를 하고는 그렇게 나와 고이즈미는 연신 술을 마셔요. 얼마 안 돼서 한 대짜리 술병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을 보였는데요. 고이즈미가 나한테 계속 술을 권하면서 엄청 빨리 마셨기 때문이었어요. 고이즈미가 나한테 술이 꽤 세다면서 다른 술 한 병을 더 가져와요. 그 뒤로도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데요. 두 번째 병을 반 정도 비웠을 쯤에 고이즈미는 술 기운이 도는지 눈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에 반해 나는 아직 멀쩡했습니다. 그러다 슬슬 파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고이즈미가 나보고 피로 푸는데 목욕이 최고라면서 얼른 몸을 담그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방에서 목욕 도구를 챙겨가지고 목욕을 하러 가요. 그리고 그렇게 느긋하게 몸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요. 고이즈미가 들어오더니만 물 온도는 어떠냐면서 등을 밀어주겠다고 하는데요. 나는 괜찮다고 다 씻었다고 하니까 고이즈미가 순간 물끄러미 나를 내려다보더니만 그럼 자기는 잘 준비를 해두겠다면서 문을 닫고 나갑니다. 내가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데 벌써 씻고 온 고이즈미가 팬티에 러닝 바람으로 내 옆으로 와서 누워요. 그리고 이제서야 나도 술기운이 도는지 머리가 멍해지는데요. 그렇게 잠이 들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눈이 확 떠져요. 내 하반신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져서였습니다. 뭐지 하고 슬쩍 하반신을 내려다보는데 순간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내 바지에 지퍼가 내려가 있고 옆에 누워있는 줄 알았던 고이즈미가 어느새 내 엉덩이 바로 옆에 머리를 맞대고는 손으로 내 팬티 위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선 땀이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굴리는데요. 강하게 거부를 하면 이 고릴라 같은 근육을 가진 고이즈미가 힘으로 굴복시키려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계속 자는 척 중얼중얼 잠꼬대를 하면서 몸을 반대쪽으로 틀어요. 그러니까 고이즈미도 놀랐는지 화들짝 팬티에서 손을 뗍니다. 고이즈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이즈미가 내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더니만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한 나는 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다시 한번 몸을 뒤척여요. 고이즈미는 다시 한번 손을 쓱 빼는데요. 나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나른한 몸짓으로 몸을 일으킨 다음에 마치 이제 막 잠에서 깬 것 마냥 손으로 얼굴을 마구 문지르고선 늘어지게 하품을 해요. 그리고 슬쩍 고이즈미를 보니까 고이즈미는 엎드린 채 자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나는 조심히 기어가서 조용히 신발을 신은 다음에 소변을 보는 척 맞은편에 화장실 문을 열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간 척 문을 닫은 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배낭을 놔뒀던 관측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연 다음에 먼저 배낭을 밖으로 던지고 나도 조용히 창밖으로 넘어가요. 바닥까지 2m 정도 높이이긴 했는데 난 주저없이 뛰어내린 다음에 바닥에 있는 배낭을 들고 나서 죽기 살기로 내달립니다. 그날 밤은 결국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풀밭에서 밤을 지새우다가 첫 버스가 오자마자 바로 올라타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안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유스케랑 만나기로 한 역으로 갑니다. 카페에서 유스케가 오기 전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30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카페에 유스케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더니만 어젯밤은 정말 최고였다면서 어제 헌팅에 성공한 여자네 집에서 잤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넌 어땠냐는 유스케의 말에 순간 장난스러운 계획이 떠올라요. 그리고는 유스케한테 그저께까지 있었던 별 재미도 없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유스케가 실소를 터뜨리면서 예상은 했지만 참 재미없는 여행이라면서 조금은 모험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 말에 나는 그래서 어젯밤이 참 아쉬웠다고, 특이한 곳에서 묵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좀 소심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스케가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요. 나는 도호쿠의 바다 쪽으로 가면 등대 하나가 있는데 거기 등대지기한테 말만 잘하면 식비랑 숙박비도 안 받고 하룻밤 묵고 가게 해준다고 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선 도호쿠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전설적인 장소라고 들었다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오, 재밌겠는데? 유스케는 내가 의도한 대로 지대한 관심을 보이더니 오늘은 한번 거기에나 가봐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냐고 하니까 유스케는 내가 너랑 같은 줄 아냐고 하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유스케와 헤어진 나는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지금쯤 그 등대에서 술잔치가 시작되고 있을 건데 아마 그 등대지기는 오늘 밤에도 그 토종술을 샀을 거고 유스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버번을 온도록수로 마구 마셔대고 있을 게 뻔했어요. 유스케도 꽤 술이 강했는데요. 근데 오늘 밤은 조금 다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낮에 유스케가 화장실에 갔을 때 나는 유스케의 배낭에서 버번 병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 내가 늘 가지고 다녔던 수면제를 넣어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밤 어떻게 됐을까?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다음날 나는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가 밤에 한 여관에 묵어요. 그리고 배 터지게 밥을 먹은 다음에 방으로 돌아가서 TV를 켭니다. 그리고 멍하니 뉴스를 보다가 순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펄쩍 뛰어오를 뻔하는데요. 도호쿠의 등대지기가 살해됐다는 보도 때문이었어요. 흉기는 과도였는데 나는 아마 칼날이 묻인 그 과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망 추적 시각은 새벽 5시에서 8시 사이고 피해자는 잠자던 중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담요에는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나서 나는 그 등대에 대해서 유스케한테 묻지 않았고, 유스케도 나한테 그 등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서로가 앞으로도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 한 나는 우리의 좋은 관계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와, 나라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아, 너무 끔찍합니다.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을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